근골 진행하겠습니다. 근골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재 중에서 질병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죠. 제가 볼 때는 육체 노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한두 군데는 다 근골 질병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으신 분 전 못 본 것 같아요. 근골 질병은 말 그대로 이제 신체 부담 작업, 신체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근육이나 인대, 힘줄, 추간판이나 연골, 뼈 또는 신경이나 혈관의 어떤 손상이나 어떤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은 이제 우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성, 만성 따지지 않습니다. 다 해당되죠.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뭐가 있을까요? 육체 작업 중에 신체 부담 안 되는 작업 없죠. 다 육체 작업하시는 분 다 신체 부담 있죠. 예. 신체 부담을 주는데 대부분 신체 부담은 그 관절이 주로 있는 부위에 발생해요. 목, 허리, 팔굽, 무릎, 발목 이런 데 주로 다 질병이 발생하거든요. 그쪽이 다 대부분 근골격 질병이에요. 그쪽에 있는 근육도 좋고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힘줄이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추간판에 수액이 탈출하거나 연골이 이제 퇴행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막 연골이 닳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워낙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너무 반복하면 이게 중간에 뼈와 사이에 부드럽게 해주기가 연골이 닿아서 막 통증이 올 수 있죠. 연골이 닿는 경우, 뼈가 기형이 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말초신경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근골 질병이라고 부르고요. 근골 질병의 특징을 보면은 신체 부위에 어느 한 군데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본 것 중에 탄광에서 일했던 공부분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때는 진폐증이 막 들어오다가 요즘에는 근골 질병이 들어와요. 정말 근데 부위 안 가리고 다 들어와요. 어떤 데 어깨가 제일 많고, 어깨 질병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팔목 관절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설관절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다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어깨만 신청했다가 승인 나면 다음에 무릎 넣고, 무릎 승인 받고 다음에 발굽 신청하고, 벌써 탄광 좁은 데서 허리 숙여서 차감기 이렇게 하면은 목이 이제 부담이 오죠. 각도 때문에. 차감기 무거우니까 진동이 있으니까 허리도 진동이 오죠. 또 계속 무거운 돌, 석탄 들고 나니까 팔굽에 이상이 오죠. 또 어중중한 자세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무릎 관절도 이상이 오죠. 그냥 종합병원이죠. 근설용직도 마찬가지고, 철공공도 마찬가지고, 백항공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부위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근골질병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이제 근골질병의 특징이 사고성하고 비사고성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내가 어떤 무거운 책상을 순간 탁 들다가도 허리가 삐끗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존부터 계속 무거운 부담 작업에서 허리가 안 좋았던 사람은 더 조금만 무거운 것도 삐끗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고 때문에 왔는지 기존의 업무 부담 때문에 해서 그 부위가 약해져서 온 건지 사진만 봐가지고 잘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단지 이제 아주 심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이 찢어지거나 파열이 오거나 타박상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최근에 큰 사고도 있었구나 이렇게 분간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분이 그전에도 이렇게 과다한 육체 부담했을 경우 약해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약해졌던 부위가 갑자기 어떤 무리한 동작을 취하다가 사고성으로 또 겹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진만 봐가지고 CT나 MRI만 봐가지고는 저거 무조건 사고성이야. 저거 무조건 퇴행성이야. 저거 무조건 업무 부담 요인 때문에 왔어. 이렇게 구분이 되게 힘든 게 근골격 질병이고, 그래서 실제 판단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도 긴가민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위원들끼리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근골질병의 또 하나 특징은 직업적 요인도 있지만 개인적 요인도 있죠. 저는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아침 한 6시부터 8시까지 항상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 치면 항상 허리, 팔, 엘보, 항상 이쪽에 어깨하고 항상 공을 칠 때 게임을 하니까 상대방 치기 좋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딱 치기 힘든 데만 골라서 주면은 그거 받으려면 다 역동작이 걸린단 말이죠. 갑자기 동작이 가거나 갑자기 무리한 동작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근육 파열이나 그런 거죠. 저도 알게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찢어져 가지고 그 3주간 이렇게 좀 쉬어라고 했는데 이 게임이 중독이 되니까 한 3, 4일 쉬다가 또 괜찮으면 또 가는 거예요. 좀 확실히 쉬어주면 더 좋은데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건설 현장이나 실제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은 아니 좀 아프다고 근육 약간 파열됐다고 해서 쉬면은 뭐 누가 일자리 주나요? 대충 아픈 건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악화되는 거죠. 충분히 3개월, 6개월 이렇게 치료를 하고 다 회복이 되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활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게. 그 큰 대기업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 빠지면 자기 동료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서 빨리빨리 치료해서 급하게 치료받고 급하게 또 금방 회복도 되기 전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게 질병이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 근골질병 이제 보면은 우리 근육이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힘줄이 다칠 수도 있고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뼈가 다칠 수도 있죠. 인대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기본 우리가 계속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염자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염자는 인대가 늘어진 것을 염자라고 하고, 파열되거나, 골절은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죠. 탈구는 뼈가 이탈하는 거. 뼈와 뼈가 서로 이탈하는 거고, 긴장은 근육이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걸 또, 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이게 알아주면 되고, 근골기 질병하는 원인을 보면 이제 무리한 힘을 줬을 때,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럴 때, 또 반복 동작할 때, 그 다음에 자세가 안 좋을 때, 부적절한 자세 할 때, 그다음에 휴식이 부족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오랫동안 방치하면 통증이나 감각 이상, 팔의 기능자, 평상시에 팔 이 정도 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 드는 경우죠. 우리 어머님들 50경 같은 거 보면은 팔 뒤로 전혀 못 제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증상들이 보이죠. 그래서, 똑같이 신경이나 힘줄이나 근육이나 골격에 이상이 있는 게 근골기 질병이다 보시면 되고, 발병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작업적 특성을 주로 보는 거죠. 우리 산재에서는. 근데 이 작업적 특성 외에도 이런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온도, 습도, 소음도 똑같은 동작이라도 소음이 많은 데서 작업하면 사람이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 이런 게 다 약간 이렇게 과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다치기 쉽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있는 작업장과 없는 작업장에서 근골 발병률은 확실히 틀린 거죠. 내가 편안하게 내가 일하는 곳과 막 생산 납기에 쫓겨가지고 막 급하게 일하면 역시 그 무리한 동작이나 무리한 자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발생률이 높고 그 직무 만족도나 자기가 작업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냥 내가 오늘 몇 개 만든다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몸을 조절하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보통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경우 제일 나쁜 작업 시스템이죠. 기계에 내 몸을 맞추려다 보면 엄청나게 몸이 고장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이 그거지. 실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직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일주일만 넣어놓으면 거의 다 아마 한 달간 누워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근골질환 발병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국은 무리한 힘과 무리한 동작을 할 때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반복 동작, 자세, 이 세 가지가 실제 제일 많이 이 근골 발병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신체 부위별로 보면은 어깨 질환이 제일 많아요. 어깨가 다치기가 제일 쉬운가 봐요, 보니까. 어깨,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요 두 부위가 지금은 똑같은 근골 질병이라도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허리가 22%, 어깨가 2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무릎, 손목, 팔꿈치 이런 부위고, 발병의 위험 요인은 뭐 아까 다 말했지만 뭐 작업 자세, 작업 동작의 반복, 작업 속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작업 공구, 뭐 손바닥 등이 날카로우면 접촉하는 작업, 이것도 뭔가 닿으면은 물체에 닿으면은 그 동작이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다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노는 거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도한 진동 이런 것도 다 근골 질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하다 보면은 어느 한 가지만 노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돼요. 그래서 뭐 택배 배달원 작업 환경, 작업 환경 조사해 보면은 그 사람의 작업 속도도 봐야 되고, 작업 동작도 봐야 되고, 무리한 힘을 쓰는지 아닌지, 박스를 무거운 걸 얼마나 드는지, 그 부자연 작업 자세, 특히 택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상차 작업할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물건 쏟아지면 그걸 다 트럭에 상차하시고, 또 컨베이어 벨트에서 중량별로 또 지역별로 다 계속 반복해서 들고 나르고 빼고 이런 작업 하거든요. 뭐 그런 거 할 때 무리한 힘을 쓰는 정도, 작업 자세도 작업대가 있는 데서 작업하는 것과, 중소기업 가면 작업대도 없어요. 밑에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용접하고 뭐 조립하고 부품 쪼고 이런 직업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직업은 똑같은 작업을 해도 훨씬 더 힘든 거죠. 작업대도 작업대 높이와 어떤 각도 이런 게 다 인체공학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세팅 안 되는 데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작업 통로가 작업하기 쉽게끔 안전해야 되는데 작업 통로에도 막 자재하고 쌓이다 보니까 뭐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런 것도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면 다 부자연스럽게 또 작업하고 또 아주 좁은 데서 작업하면은 모든 게 다 이게 긴장이 유발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요인도 있겠죠. 그 사람의 이제 뭐 성별, 연령, 뭐 체중, 운동이나 취미생활 습관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다 이제 우리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산안법에서는 이제 사업주한테 근골 질환 예방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업안전보건법에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해 환경, 근골에 대한 유해 환경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시켜놨어요. 이것도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만은 잘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위험을 대기업에 다 들어가겠지만은 큰 기업에 들어가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만 돼 있고, 서류만 돼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골 질환 가지고 작업환경 측정 잘 안 해요. 아주 현대자동차나 큰 데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데는 저거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예방 관리가 될 리가 없죠. 이제 인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중요한 말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으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음성 질병을 본다. 당연히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으면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뭐 배드민턴 치다가 약간 요추 염좌 정도, 저도 약간 디스크 초기 증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진단해 보면 염좌 증거는 항상 있고 약간 디스크 초기, 완전 디스크라고까지는 안 나오지만 초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이제 뭐 택배 작업을 한다든지 뭐 정비 수리 작업을 해서 이게 악화돼서 이제 완전히 탈출까지 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디스크에서 특히 이제 퇴행성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붙어요. 주치의가 소견글자 퇴행성 디스크 이렇게 써주면 옛날에는 무조건 산재에서 불성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퇴행성이란 말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연골이 닳죠.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퇴행성을 촉발하는 게 그 나이가 들으면 연골이 다 이렇게 퇴행해서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지만은 그 사람이 나이뿐만 아니라 부담 작업을 계속하면은, 반복해서 계속하면은 더 빨리 앓는 거 아니에요. 그 퇴행성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업무 관련성까지 포함해서 주치의가 퇴행성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정형외과 의사가 이 사람의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단명이 그냥 대행성 요추염자, 대행성 초간판 탈출자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국내에서 불성이 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 뭐에서? 신체 부담 작업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근데 저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엄청 많이 싸운 거예요, 노동계가. 몇 번 공단 뒤집어 엎고, 몇 번 숱하게 싸운 역사로서 이제 저 표현이 이제 하나 들어간 거예요, 지침에, 판정 지침에.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싸운 결과로서 이제 저런 게 한 개 한 개씩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제 발생한 경우도, 그 업무상 질병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노동부 고시에는, 이제 사고로 인한 근골계 질병이 있었어요. 사고로 인한 경우는 어떻게 내가 확 부닥치거나 이러다 보면 부닥칠 수 있잖아요. 기계에 부닥칠 수도 있고, 지게차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질병으로 빠지면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해요. 근데 질병이 아니고 사고로 보면은 질판이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자체에서 그냥 사고만 확인되면은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근골계 질병이라도 사고에 의해서 그 골절이 있거나 명백한 사고에 의한 골절이 있거나 인대 손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나 조직 손상이 있거나 열상이나 타박상이 딱 확진하게 드러나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외상성 사고에 의해서 그 질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면은 질병으로 안 빠지고 이분은 사고로 봐가지고 공단에서 바로 빨리 결정을 해줍니다. 산재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6대 상병에 대해서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원래는 이제 근골 승인받으려면 이 사람의 직업력,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상병이 발병한 그 사업장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작업 환경은 어땠는지, 어떤 물건을 취급했는지, 어떤 작업 자세로 일했는지, 어떤 작업 공구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몇 시간 일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는데, 6대 상병 추정의 원칙은 저 6가지 상병명에 한해서는 어떤 진단명이 일치하고, 인정해주겠다는 진단명이 일치하고, 이 사람이 직종, 용접공이다, 배관공이다, 직종이, 딱 정해진 그 해당 직종에 속하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일했던 직업 이력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증에, 조선소 치부원, 용접공, 배관공으로 일했던 게 이력이 명확히 나타나고, 그럼 유효기간이 충족할 때, 유효기간이란 말은 제자가 이때 이 부담 작업을 딱 중단한 날로부터 그 상병을 진단받은 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택배 업무를 한 2, 3년 전에 계속 해가지고, 2, 3년 하다가 어느 날 딱 진단을 받았어. 그때까지 유효기간이에요. 그 유효기간 내야지 이 사람은 종합 이런 조사 다 안 하고 조금 확인되면 업무상 제로 승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효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택배 업무에 최근에 2년 전에 했지만 그 유효기간이 만약에 그 진단일이 근데 한 5년 뒤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적 원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작업이 또 개입되고 그러면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 내에 1년 내지 유효기간이 2년 이렇게 딱 정해졌다면 그 안에 속한다면은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부담 작업을 했다면은 종합적인 그런 조사 안 하고 바로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업무상 질병이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실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실제. 목하면 제일 많이 신청되는 게 경추간판 탈출증이죠.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이란 거는 이제 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 신경이 말초신경까지 자극해서 막 발까지 다 저린 경우, 그런 경우죠. 말초신경에서 통증까지 막 전달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놓을 수 있는 상병이고, 저런 경추간판 탈출이 있으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사진이. 이게 척추에, 추액이 탈출해서 이렇게 신경이 중간에 있는 척추에 안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초신경이 다 영향을 줘서 허리에서 저런 게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막 다리 못 들고 이런 거죠. 목에 저려야 되면 팔, 다리가 다 못 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통증이 오고. 뭐 디스크가 놓았으니까 이제 보면은 목에도 이렇게 7가지의 경추가 이렇게 7가지 뼈 마디로 되어 있고, 가슴에도 흉추에 12개의 뼈가 있고, 요추에도 5개, 천추에 5개 이렇게 디스크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추 같은 거 특히 이제 사업은 이 부위가 제일 많이 터지죠. 요 밑에 있는 거고, 제일 많이 터지는 요 부분이 허리가 딱 굽히면 딱 닿이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하고 목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디스크 있는 요쪽 부분이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수액이 탈출되면서 그 수액이 신경을 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신경이 눌리면은 그 말쪽 신경이 닿는 부위는 다 통증이 오는 거죠. 예, 저는 척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수액이 탈출되면서. 여기 수액 탈출한 사진이 보이죠, 그죠? 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 신경이 다 다리로 뻗고 있는데 끝까지 다 전달되면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잘 못 들고 이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추간판 탈출증인 사람이 그런 진단명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직종이야. 용적공, 배관공, 형틀목공, 치부원이고, 그 직종에 8년 이상 근무했던 게 확인되고, 유효기간, 즉, 부담 작업을 한 날로부터 상병, 발병일이 12개월, 1년 이내면은 특별히 업무 조사를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업무상 질병을 승인해 주겠다는 게 추정의 원칙인 거죠. 이것도 획기적으로 우리 공단이 바뀐 거죠. 안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직종들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직종보다 더 힘든 직종이 많은데 이제 저걸 하나의 예시 규정을 볼 거냐 절대적인 그걸로 볼 거냐 그거는 이제 논란이 또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주장할 때는 꼭 이런 직종이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런 직종 아니라도 이런 배관공만큼 이런 배관공 비슷한 작업 자세를 취하고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배관공의 추적의 원칙을 적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용접권 배관공은 다 알죠? 치부원은 뭔지 아세요? 치부원? 치부원은 조선업종에서 조선 선박은 전부 다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배 다 철판을 만들고 이게 이제 철판을 용접해서 다 붙이는 철판재를 다 조각조각 붙이는 게 조선 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 그러면은 본 용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용접을 해요. 가용접. 중요한 데만 딱딱 붙인 다음에 이제 딱 배에 붙여놓고 이제 디테일하게 조립해야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가용접을 하는 사람을 이제 치부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거의 가용접할 때 허리 숙이면서 이렇게 용접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목이 항상 이렇게 부담이 오죠. 이 사람이 용접공 치부에서 서서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이게 가용접. 예. 부재와 부재를 서로 몇 군데 하면 이렇게 딱딱 대충 용접해놓고 이제 배에 딱 부착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밀 용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분을 이제 치부원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추간판 탈출 직종이죠. 예, 예. 허리도 올 수 있죠, 저분들은. 허리도 저 정도 90도 이상 이렇게 꺾이면은 엄청 부담이 높은 작업이거든요. 쪼그리고 앉으면 무릎이 이상한 거고, 무릎에 이제 부담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 목 디스크 다음에 이제 많이 발생이 이제 어깨 근육이죠.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거죠. 이건 진단명이 회전근개 증후군 저렇게 딱 놓아야 돼요. 뭐 다른 상병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병명이 확인돼야 되고, 이건 이제 회전근개 파열 모습이죠.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된 모습이죠. 이렇게 회전근개, 이게 견갑골, 어깨 견갑골 부분이고, 네, 파열된 모습. 제일 많아요, 이게. 엄청 많죠, 직종이. 이런 직종이면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건설 쪽에 형틀, 목공, 미장공, 건축, 도장공, 운송업무에서 배달원, 상하차 배달원, 뭐 청소 직종, 자동차에서 뭐 자체 조립, 정비, 도장, 의장 조립 뭔지 아세요? 의장 조립은 차체를 처음에 철판에 딱 찍어서, 형태를 찍어서 놓죠. 그럼 도장 다 끝나면 이제 조립 단계에서 이제 부품들 넣잖아요. 엔진도 넣고, 뭐, 라디오도 넣고, 오디오도 넣고, 각 부품을 이제 잡아 넣는 단계가 의장 조립 단계예요.
대부분 동영상 보면 의장 조립한 게 제일 많이 보이죠. 그때 막 차체에 막 이렇게 허리 숙이면서 막 부품 끼워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깨 쪽 부담 작업이 많이 올 수 있죠. 조선소 용접 지부원, 음식에서 이제 급식 종사자분들, 뭐 타이어 고무 제품 취급하시는 검사원이나 작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 직종이 다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의 저는 열거 규정으로 봐야지 이걸 얘만 해줄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종 아니라도 비슷한 업무를 하면은 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은 아마 직업 환경이는 아마 분명히 그 부담 정도만 비슷하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유효기간 1년. 이게 의장 작업 모습이죠. 부품을 끼워 넣는. 그 다음에 요추간판 탈출증. 이것도 되게 많은 질병이죠. 이런 상병명이 놓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상병 중에 하나는 저렇게 진단병이 놓아야지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고, 여기도 이제 디스크 수액이 심하면 이렇게 탈출돼서 요 신경을 눌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실제 판정하다 보면은 의사들끼리도 주치의는 이 디스크 탈출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칠판에 오신 또 임상인은 저거 탈출로 못 보겠는데 이런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치의끼리,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안 맞아가지고 불성이 되는 경우, 거기 지금 근골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그거 가지고 근로자가 피해를 봐야 되냐. 그거는 공단에서 알아서 조율을 해서 사전에 상병명이 확인을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끔, 확인이 안 되면은 다시 제자한테 알려주고 주치의한테 그걸 이야기해서 뭔가 상병명을 추정해 오다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불성이 나는 사회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제일 논란거리죠. 상병명 불일치가. 직종은 주간파 탈출증은 용접원, 배관공, 돌봄, 운전원. 어깨 쪽은 직종이 엄청 많은데 또 이게 너무 좁혀놨어요. 이거 외에도 엄청난 많은 직종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만 넣어놨을까? 그러면 치부는 왜 안 들어갔을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을까? 분명히 이거는 제가 볼 때 직업 환경이들이 어떤 뭐 연구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묻고 싶어요. 왜 요것밖에 안 해놨는지. 더 많은 직업이 있는데, 운전은 저희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고속버스 운전기사분 디스크 신청 와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이제 진동이 제일 중요하죠. 버스에서 진동이 이제 거기에 계속 그 부담을 주는 위험 요인에 속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근무 기간을 이제 다 따로 해놨어요. 용접권 배관공 10년 이상 해야 되고, 돌봄 근로자분들 5년,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10년. 근데 버스 운전을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은 12시간 이상 고속버스나 화물트럭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화물트럭 12시간 하면 죽어요, 그냥. 엄청 힘든 일이고, 12시간 그렇게 긴장하면서 무거운 버스에 대량의 짐을 싣고 차를 달린다는 거는 그 중압감과 긴장감은 엄청나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간에 또 새벽에 달렸기 때문에 낮에 잠을 못 자면 다 졸음운전이고 안 자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 인정 기준을 하루 12시간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과하게 잡아놨어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놨는지 이건 또 한번 따져봐야죠. 그 대신 척추 쪽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요. 대부분 1년인데. 그다음에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손목 통증이 오는 질병인데, 이것도 뭐 그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 손목 구조가 그래요. 이렇게 손목에 보면 이렇게 가로 손목 인대가 있어요. 요 사이에 밑에 터널이 있으니까 요 터널로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가요. 저걸 이제 눌러서 자극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이쪽 신경을 자극해서 저쪽 기능이 잘 안 돼요. 잘 질 수도 없고, 불편하게. 그런, 상병이고, 주로 발생하는 직종이 건축 석공, 돌 깨시고 다루시는 분들,
의류 제조 수사하시는 분들, 도장공, 정육공, 미장공, 안마사 쪽, 이렇게, 이쪽, 이분은 이제, 뭐, 드릴 머신 이런 걸로 이제 타일 깨나시는 분이 있네요. 보니까. 근무기간 2년 이상, 손목이니까 근무기간이 좀 짧죠. 그죠? 2년 이상만 했으면 되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유효기간은 아마 그 치료기간하고도 많이 관련되는 것 같아요. 상과염은 이게 팔굽 관절에 이상이 있는 걸 말한 거죠. 내측, 외측 상과염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딱, 팔에서 여기가 내측이고, 이렇게 팔 폈을 때, 안쪽이 내측이고, 이쪽이 외측이에요. 외측 상과염, 요쪽은, 이렇게,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하죠. 테니스 엘보. 테니스 치는 사람들, 저처럼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백핸드 할 때, 공이 일어날 때 백핸드 할 때 손목을 팍 펴야 되거든요. 손목을 펴는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저기가 이제 인대가 파열되거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내측 상과염은, 저거는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손목을 안으로 굽을 때 많이 발생하는, 그쪽 골프 엘보라고도 많이 해요.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상병이죠. 관련된 직종은 뭐 조리사, 팔 많이 쓰시는 분이죠. 제빵원, 자동차 조립원, 택배원, 수타 짜장 하시는 분들, 팔 뭐 계속 이렇게 손목 근육 스냅으로 팍팍 치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저런 상병에 많이 걸리고 실제 많이 찾아와요. 근무기간이 좀 짧죠. 1년 이상이면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짧게 2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빨리, 저런 거 하면 빨리 상병이 발병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이제 그게 이제 6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문가는 뭐 인체공학자나 뭐 직업환경이나 뭐 질판위원들이 평가 시에 근골질병을 업무 관련해서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볼지, 그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죠. 목 관련 질환이 들어왔다 했을 때 목 부담 작업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뭘 기준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볼까, 판정 기준을 잡을 어떤 걸 볼까, 그런 기준에 관련된 거예요. 목 부위 같은 경우는 일단 자세와 반복 자세를 제일 먼저 보는 거죠. 목은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들 보면 그 기상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일반 연구직, 사무직 이런 분들도 모니터도 이렇게 눈높이에서 딱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보거나, 약간만 이렇게 계속 가중을 보면 이게 경추에 부담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와 반복 자세를 가장 중심으로 보고, 각도도 20도 이상 목을 굽히는 작업은 목 부담 작업을 볼 수가 있고,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꺾는 자세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목 부담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체크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이제 목 가지고 이제 경추 간판 탈출증 들어갈 때는 이런 포인트를 잘 살려서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치과 의사분들 계속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저 각도 보잖아요. 이게 한 20도 이상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목 부담 작업이 올 수가 있죠. 그다음 어깨도 역시 자세와 반복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힘, 그다음에 진동 이런 것도 무거운 걸 드는 중량물에 대한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중량물 취급 정도, 중량물 드는 자세도 중요해요. 똑같은 중량물인데도 이렇게 밑에서 90도도 이렇게 바로 드는 거하고 멀리서 이렇게 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어깨 부분은 이제 거상 작업이라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드는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깨 부담 작업이 많이 와요. 그래서 특히 45도 이상 되면은, 4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은 실제 어깨 부담 작업이 많이 발생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뭐 천정 도배하시는 분들 엄청난 부담이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전구 갈아봤죠? 아니면 전구가 아니고 뭐 커튼 치려고 나사 박아보면 진짜 발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상 작업이 어깨 부담 작업의 핵심 포인트죠.
다음에 아래팔, 팔꿈치 부위. 팔꿈치도 다 비슷한 거예요. 힘, 자세, 반복 자세 이런 게 중요하고 진동도 여기는 다 중요하죠. 팔이니까 특히 차감기나 진동을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한 것들, 전동 공구를 쓰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발생하죠.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은 조석공이죠. 벽돌 올리시는 분인데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금골격계 부담 작업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산업안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은 그 부담 작업이다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것 중에 이제 팔 쪽은 어떻게 나왔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 올려놓고 작업하고 팔 들고 있는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이런 작업하는 경우에 이제 부담 작업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우리 체조사다 보면 2시간이 뭐예요? 대부분 하루에 4-5시간 1kg가 뭐예요? 한 100kg, 200kg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예방을 위해서 저 정도만 돼도 이렇게 부담이 된다. 우리 근육과 인대나 힘줄에는 다 부담이 된다. 예방 차원에서 해놨기 때문에 아주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손목 부위, 아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표적인 질병이 됐고, 이것도 주로 이제 반복 자세나 힘, 국소 진동 있는 경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 비슷한, 그죠? 허리는 허리도 역시 자세하고, 허리는 중량물이 제일 중요해요. 중량물만 많이 드느냐, 그럼 진동이 있냐, 없냐. 이게 많이 중요하고, 자세도 20도 이상 굽히면은 허리 부담 요인이 이제 급격히 증가한, 그죠? 아까 45도 이상이면 아주 강력하게 부담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돌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 돌봄 하거나 요양보호사분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다른 데 이동하고 할 때 이렇게 무거운 거 많이 들거든요. 이럴 때도 이렇게 손목에도 부담이 올 수 있고, 허리에도 부담이 올 수 있고, 무릎에도 부담이 올 수 있고, 다 아주 근골격 대표분들, 또 요양보호사분들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분들 질병 발병률이 높죠. 자세도 안 좋고. 원래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 원래는 다 작업 공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수레차를 이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런 공간에서 그거 쓰기가 힘드니까 다 손으로 들고 나가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죠. 무릎 부위는 그 무릎을 꿇는 자세나 쪼그리는 자세, 특히 계단을 많이 오르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죠. 딱 좋은 직업이 택배 아저씨들. 계단을 뛰잖아요, 몇 개. 엘리베이터가 늦으니까. 중량물 많이 들고 이러면 중량물 많이 들면 하중이 다 다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이거는 택배 하시는 분들 모습이죠. 요즘에 너무 그래서 배달 종사자들이 세상에 이제 아까 말했던 배달앱이 증가하다 보니까 배달 종사자들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분들의 신속 빠르게 이런 사회 분위기로 가니까 이분들 질병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분들 중에는 아까 말한 특보 형태가 많아가지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은 이제 보호가 되게끔 조금은 들어와 있고 근데 이분들의 특권은 뭐예요? 문제가 산재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산재보험료를 50% 내야 돼요.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다 내는데 자기가 산재보험료 50% 내니까 부담 때문에 안 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특보 근로자 약 한 50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산재 가입률은 그 중에도 한 20%인가? 아직도 엄청 적용을 못 받고 일본은 다쳐도 산재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죠.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골 질환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건인데 이번 부산에 계신 7도 차량 정비단에 일하신 분이에요. 이 차량 보이시죠? 이게 석탄 차량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철판이 아니고 요 사이가 다 목판으로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석탄을 싣고 나름 인사하면 이런 차량을 정비 수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철판 하나하나가 다 빠져요, 이게 조립식으로. 얘가 이제 낡거나
고장 나거나 부닥치거나 하면은 돌들 막 실어나니까 다 휘어지고 막 부식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교체하려면 이 무거운 걸 빼내거나 끼우려면 엄청난 무거운 햄머나 장비를 쓴단 말이죠. 그렇게 쓰다 보면 어깨나 허리나 부담이 오는 거죠. 이번 어깨 부담 작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신청한 사례고,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20년 전에 일이에요. 근데 진단은 최근에 받았거든. 그러면 10년, 20년 전부터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최근에는 이제 이 작업을 안 했고, 또 객실 차량, 고객혈통 이런 차량을 해서, 이런 차량을 하면서 어떤 또 어깨 부담 작업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맨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와 관련된 디스크예요, 디스크.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쇠봉 지렛대로 밀면서 끄는 작업 이런 걸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깨에 부담 작업이 많이 되죠, 저게. 밀어서 또, 저게 무게가 엄청나죠, 이런 거는. 저게 다 기계를 할 수가 없는 저런 수사갑이 아직도 많단 말이죠, 저런 게. 저 정도 망치 들고 계속 때리면서 쇠를 끼워 넣고 맞추고 하니까 어깨에 부담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것도 다행히 인정은 됐고요. 이제 또 잠시 5분 정도 쉬겠습니다.